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의 여자입니다. 전 원래 남일에 잘 나서지 않고 그럭저럭 조용히 살던 사람이랍니다. 괜히 여기저기 낑겨들어서 싸움이 나고 말이 나오는 상황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여자들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도저히 끼어들지 않고는 못 베길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살다 살다 내가 별일을 다 해본다며 스스로도 웃길 정도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었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우리 신우 때문인데요. 사실 친가족 관계도 아니고 엄연인 남이 신우 때문에 왜 나서나, 그리고 뭔 일이길래 그러나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시댁복은 있어서 어머니랑 신우와 무척 잘 지냈어요. 의외로 남편과도 그닥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지내고 있었고요. 왜냐면 우리는 소개로 만났고 아주 딱딱한 첫 만남으로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말하는 어투도 되게 기계적이고 어색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정희 씨. 김 대리님께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김명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주 딱딱하게, 그것도 정없고 재미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남자 말이에요.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그때에 비해 많이 빛바랬고 퇴색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날만 해도 말이죠. 카페 입구를 지나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오기까지 몇몇의 여자들이 이 사람을 쳐다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로도 눈길이 떨어졌어요. 왜 저런 남자가 저런 여자를 만나지? 이런 눈빛들로 쳐다보는 게 너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닥 불쾌하진 않았던 게 딱 봐도 제가 평소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급이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명철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 대리님이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저기, 음료 어떤 거 드실래요? 제가 먼저 시켜볼게요. 이때 전 어떻게든 냉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이 키 크고 훈훈하게 생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갖은 필살기를 다 부려보게 되었답니다. 그냥 길 가면서도 대충 키는 180을 훌쩍 넘긴 남자는 눈길이 가게 되잖아요. 게다가 어깨도 딱 벌어지고 눈썹도 진하고 눈은 크면서도 엄청 순한 눈매를 하고 있었어요. 만나다 보니 점점 정이 들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에 이쪽 집에 들려보게 되었답니다. 인사드렸을 당시 어머니는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쎄 보이지 않으신 분이었고, 저보다 한 살 어리다는 여동생, 그러니까 지금의 제 신우 말이에요. 그때 보니 너무 순하고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쩜 그렇게 센스 있게 제 가려운 곳을 쓱쓱 긁어주든지, 얼굴도 예쁘고 귀엽고 자기 오빠 닮아서 보통 미모가 아니기도 했답니다. 이런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웬만해서 제가 같은 여자한테 이런 칭찬 잘 안 하는데, 하여간 뭐 심은데 뭐 난다고 이 남매들은 외모도 훌륭하고 성격도 수더분했어요. 어머, 오빠한테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다. 저도 정혜 언니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희 오빠가 너무 표현도 서툴고 말도 없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 오빠가 정말 언니를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언니 오늘 오면 잘해주라고 어제 부탁했었어요. 오빠가 그런 말하는 거 정말 처음 봤어요. 저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깜찍하게 말을 해오니 어찌 이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초면이니까 그냥 서로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착함이 뚝뚝 묻어나는 아주 서글서글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우리는 정말 일사천리로 쭉쭉 일이 진행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연년생으로 딸을 또 낳게 되었는데 이렇게 뭔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걸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면 다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되었고 애도 둘이나 낳았고 이제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 하나랑 둘의 삶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연년생으로 딸을 낳고 쉴 틈 없이 큰일을 경험한 제 몸은 아주 안 좋아졌고 전 이때 청첩병력 같은 이야기를 병원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이때 너무 막연하게 들려지면서 뭔가 이 말과 제 인생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갑상선암이라는 단어와 제가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일까요? 선생님, 암이라고요? 세상에, 저 애가 둘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걸린 건 아닐 거고 저도 그 전에 건강에 대해 무척 둔감했던 터라 얼마든지 징조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게 된 때가 너무 갑작스러웠으니 견디기 힘들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친정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하고 도통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연년생 손주 손녀 돌보느라 엄마도 진이 빠지고 이제 한계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도 너무 기가 막혔나 봐요. 설상가상으로 엄마도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저는커녕 우리 애들까지 신경 써주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우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 새언니, 어떡해요. 너무 힘드시겠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저 마침 이번에 2월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몇 달간은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고 다른 걸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언니네 가서 연우랑 연진이 같이 봐드릴까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언니 너무 힘드셔서 어떡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며 말해주던 신우 반응을 생각하니 저도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도움을 부탁하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도 못해주고 사람 들여서 하기에는 신경 쓰이고 그래도 애들한테 고모이기도 하고 저한테 불편하지 않은 신우였으니까요. 이후로 신우는 제 부탁을 받자마자 곧장 준비를 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제가 애들이랑 오빠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세요. 엄마가 언니 먹는 것도 신경 쓰일 것 같다고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한 3개월까지는 넉넉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언니. 신우는 이때 먹거리며 제가 먹어야 할 영양제니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면 본인이 홀로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수술 결과는 좋은 편이라고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언니, 낮에 엄마랑 연우, 연진이 데리고 잠깐 산책도 갔다 왔어요. 연우 잡으러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연진이는 얼마나 새근새근 잘 자는지 길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 인형 같다고 칭찬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고 저 읽으라며 책도 사다 주고 하여간 신우 신세를 보통 진 게 아니에요. 이때 남편도 제 딴엔 저를 돕고 싶었겠지만 애 둘 아빠이고 집 대출도 남아있고 둘째를 이렇게 빨리 가질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원래는 그 안에 제가 복직해서 같이 돈을 번다는 계산도 있었기에 이 사람도 되게 부담이 큰 상태였어요. 그거야 이해하지만 사람 참 안 변한다고 아픈 와이프한테 좀 따뜻한 말이나 표현 좀 해주면 좋으려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신우가 옆에서 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오빠, 이럴 땐 언니한테 꽃 한 송이라도 사오고 그러는 거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꽃 사오고 할 말 없어도 언니한테 매일 전화 한 번씩 해줘. 10초 후에 끊는 한이 있어도 말이야. 여자들은 그런 걸로 살아갈 힘이 생긴대. 이런 말을 해주니 남편도 자기는 잘 몰랐다며 머쓱해하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작은 독방에서 잠들곤 했어요. 조카들 돌보는 것도 너무 지칠 텐데 착한 신우는 정말 조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때 너무 미안한 게 새벽같이 잠이 오지 않고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서 밤에 혼자 막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너방에 애들 데리고 자던 신우가 뛰어 들어오더니
저를 와락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언니,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들 잘 때까지 못 울고 있었나 봐요. 언니, 잘했어요. 우리 연우, 연진이도 낳아주고 큰일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때 정말 저는 창피할 정도로 소리 지르며 울다가 뛰어들어와서 저를 안고 한참이나 토닥여주는 신우를 보며 감정을 겨우 추스리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살 기운을 찾는다더니 신우가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윽고 저는 마음을 조금씩 다잡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우울해할 수도 없었고 수술은 잘 끝나고 먹는 거 주의하고 검사만 계속해서 받으면 되니까 좋은 부분을 되새기기로 했답니다. 한편으로는 늘 내 멋대로 날 위해서 산다면서 바쁘게 살아왔는데 인생에 이처럼 한계가 있고 유한한 기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우는 집으로 다시 보내고 애들과 얼마간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신우는 저와 주마다 만나서 애들 데리고 같이 카페도 가주었고요. 그 무렵 때 신우가 뒤늦게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신우도 결혼할 나이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봐도 참 예쁘고 좋은 사람인데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길 바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복직하고 얘들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을 쯤 신우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답니다. 저기 언니, 저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 받았어요. 엄마한테는 이제 막 얘기했고 바로 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축하해 주실 거죠? 이 말에 저는 절로 콧노래가 마구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의 결혼 전부터 애 낳고 아프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돌봐주고 마음 써준 신우였어요. 그런 신우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기도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한껏 들떠서는 아가씨 결혼 준비하는데 제가 다 신나가지고 따라다니고 했어요. 이후 상견례도 참석했고 예비 남편분도 마주하게 되었고요. 헌데 인물은 잘생겼지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느끼기엔 인상이 크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투가 엄청 거만했거든요. 자기야, 누구셔? 인사는 제대로 시켜줘야지. 이러면서 엄청 건들건들하게 아가씨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꾸벅 같이 인사를 했지만 어째 상견례 내내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데도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고 무슨 잠깐 거래처 미팅 온 사람인 양 말이죠. 저뿐 아니라 남편도 약간 불쾌했던지 집에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예비 처가 어른들 앞에 두고 시종일관 전화질인 거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선 어른들한테 뺀질거리는 걸 보니 영 마음이 안 놓이네. 혜진이 지가 좋다고 하니 나도 더 할 말은 없다만. 잘생기고도 인상이 뭔가 쎄한 사람이 있고 잘생기고 무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비 남편은 대충 봐도 뭔가 매너가 없고 사람이 좀 가벼워 보였어요. 당시에는 아가씨가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이미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더 할 말이 없었죠. 모든 게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때 말리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말이에요. 왜냐면 이후로 결혼해서 무던하게 잘 사는 줄 알았던 신우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워낙에 말이 없는 집안들이라 처음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신우는 저처럼 결혼한 지 1년 차에 아기를 낳게 되었고 아무래도 산후조리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지만 그 전에 워낙 신세진 게 많아서 도움이 부르는 금액이라도 보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 반응이 영 미적지근한 거예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힘들 때이기도 하고 몸도 안 좋은가 보다 정도만 생각했죠. 아가씨, 많이 힘들죠? 산후조리 왜 안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 아기 볼 거면 도움이라도 불러야지 혼자는 못해요.
지금 어머니도 허리 안 좋으시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내가 도우미 좀 알아봐 줄까요? 못해도 최소 2주 정도는 도우미가 있어야 해요. 한 달이면 더 좋고요. 도우미 비용은 나랑 오빠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게 해줄래요? 이런 제 말에도 신우의 반응은 어쩐지 힘이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언니. 저 혼자서 애기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졸리고 좀 몸이 처지는데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애기 낳고 보니까 정말 세상 모든 엄마들이 존경스러워요. 언니도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이처럼 신우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워낙 순둥하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려는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무렵쯤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했거든요. 여보, 혹시 말이야, 희진이한테 뭐 다른 말 없었어? 당신한테는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한테 아무런 연락 온 거 없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길래 뭔가 했더니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게 며칠 전에 엄마가 희진이네 집에 들렸나 봐. 애기도 볼 겸해서 갔는데 그 댁에 사돈어른과 식구들이 있더라는 거야. 괜시리 눈치도 보이고 해서 오래 못 있다 오셨다는데 희진이 표정이 너무 어두웠대. 엄마가 예지간해서 그런 걸로 나한테까지 전화 안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가 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어머니도 예지간히 신경 쓰이시는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남편이 그다지 다독여주지 않았는데 막상 자기 여동생이 그렇다고 하니까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이 약간 서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저에게 별다른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메꿔주겠다고 어머니와 신우가 힘써줬으니까요. 아무튼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저도 일찍 퇴근을 한 날 그쪽 부근이 신우네 신혼집이라서 불쑥 들려봤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도 사돈댁이 와 계시다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들어갈 때도 계셨고 저를 보더니 썩 반기는 표정이 아니신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때 상견례랑 결혼식 때도 뵈었던 것 같은데. 그 누구지? 오빠 부인. 새언니라고 했죠? 우리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아가씨 잘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애기 낳고 한 번은 와봐야지 싶어서 들려봤어요.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전 인사차 건넨 말이었는데 이때 사돈어른 대답은 되게 기분 나쁘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말투만 봐도 자기 며느리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응? 내가 도와준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제가 그래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애 낳았다고 뭐 해줄 게 있나?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옛날에 언제 그런 걸 받고 살았어. 게다가 감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를 봐달라는 소리를 하냐고. 난 우리 손주 보러 온 거예요. 아들 보러 왔고. 이렇게 찬바람 획획 돌게 받아치시는데 너무 무안할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며느리네 친정 식구인데 말을 저렇게 대놓고 탁탁 쏘아댈 필요가 있나요? 그 순간엔 저도 마땅히 대꾸를 하지 못했고 주방에 있던 신우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엄청 난감하고 곤란한 듯 웃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밝던 얼굴이 우중충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 잠깐 눈 맞춤하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었던지 사돈어른은 저보고 은근 빨리 다시 가주었으면 하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이쯤부터 조금 화가 났어요. 우리 며느리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손주도 이제 막 잠들었어. 애기들 낯선 어른 손 타면 안 돼. 병 걸린다고.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이랑 식구들 올 건데 계속 있다 갈 거예요? 나는 쟤한테 자기네 식구 온다는 말도 못 들었어. 예, 온다면 온다고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손님을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면 어쩌냐? 이러면서 저 말고 신우한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 말에 움찔해서 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팍 숙이는데 제 성질대로라면 뭐라고 바로 쏘아 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나가고 난 뒤 신우는 계속 자기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하니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열오른 상태를 슬쩍 누른 뒤 저도 웃으면서 할 말했어요. 어머, 아가씨가 부른 게 아니고 제가 온 거예요, 사돈어른. 여하튼 오늘은 제가 갑자기 들려서 죄송하고요. 이후로는 우리 조카 보러 저도 자주자주 들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돈어른. 이러고 제가 훅 일어서자 그 사돈어른은 아주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저를 응시하더라고요. 진짜 저랑 고부관계로 만났으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한 달이 건너 시어머니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나왔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신우가 너무 살이 빠져있고 얼굴색이 나빴다는 거죠. 결혼 전엔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예쁘고 결혼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들 주변에서 다 탐내는 신부감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에 시집가서 한동안 조용히 사는가 했더니 신우 남편은 엄청 가부장적이더라고요. 아내가 밖에 돌아다니는 걸 못 보고 약속도 못 잡게 하고 집에만 가둬두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엄마를 비롯해서 아버지며 동생이며 누나며 엄연히 한 가정이 이 집에 수시로 드나들게 놔두고 말이에요. 앞만 봐도 신우 저러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날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볼 땐 아가씨는 이미 우울증인 것 같아. 내 눈도 잘 쳐다보지 않고 표정도 너무 우울해 보이고 거기 사돈어른 진짜 장난 아니었어. 어떻게 선물 들고 왔는데 그냥 현관에 세워두고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중얼중얼 대냐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안달인 눈치였어. 남편도 이 얘기를 듣더니 웬만하면 관여 안 하려 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듯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갑갑한 상태로 지나가던 와중 저는 새벽녘에 신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아가씨?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애기 아프고 그런 거 아니죠? 언니, 그게... 이때 신우는 몇 마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뜸을 들이더니 나중에는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좀 달래가면서 사정을 들어보니 이유는 딱 하나. 신우 남편 때문이더군요. 사실 따져보면 그 집 시어머니가 모든 원인이기도 하고요. 남편한테 요즘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늦고 집에 안 들어오고 애기 아플 때 전화를 해도 어머니가 대신 가게 하고 어제 너무 신경 쓰여서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회사 여직원이랑 일을 쳤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부분도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 뒤에 들려온 저쪽 시댁 식구들 반응에 경악할 지경이었어요. 뭐라고요, 아가씨? 거기 사돈어른이 아가씨한테 외려 더 화를 냈다고요? 네, 제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남자들 밖에서 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쫓겨날 줄 알라고 하시네요. 언니, 제가 너무 차이나는 집에 시집을 왔나 봐요. 그런 거 욕심부린 적도 없고 이 사람 좋아서 왔는데 자꾸 자기네보다 우리 집이 못한다고 돈도 없다면서 뭐라고 계속 하시네요. 남편도 너무 배신감 크고 어머니도 더 보기 힘들어요. 무섭고 싫어요. 와,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 내용이지. 요즘 세상에 저따위 마인드를 가진 시어머니가 있는 줄 몰랐어요. 있어도 아주 멀리 남 얘기로만 알았지. 내 주변에서 저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아, 우리 친정언니도 독한 시집살이를 했지만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갖다가 저딴 식으로 무마하며 며느리를 외려 혼내는 시어머니라니 정말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신우는 저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에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언니, 저 모든 게 너무 허무하네요. 결혼 괜히 했나 봐요.
나도 언니랑 오빠처럼 살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한 건데 애기도 어머니가 잘 못 보게 하시고 저 맨날 야단 맞아요. 저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멍청이래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엄마한테 나는 되게 소중한 딸인데 나도 엄마가 돼서 우리 애기 잘 키우고 싶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다 놔버리고 싶어요. 저 어떡하면 좋죠? 신우는 정말 모든 것에 대해 딱히 바라는 게 없다는 투로 아주 허망하게 말을 하더군요. 조금만 엇나가도 윽박질러대는 시어머니와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놓고도 살 소망이 없다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똑같이 시집살이로 힘들어한 우리 언니가 생각났어요. 그나마 언니는 중간에 못 참고 판때기를 다 뒤집어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신우는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깜냥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혼자 삭히고 삭히다가 자기만 속 터져서 쓰러질 타입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이때 많이 달래고 얼으면서 다시 자도록 했고 저는 새벽 내내 생각이 많아졌어요. 다른 이유로 저는 신우와 비슷한 시기에 매우 힘든 때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저를 정말 적망케 감싸주고 도와줬었거든요. 이젠 제가 좀 손을 뻗어서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남편도 무척 놀란 듯 했어요.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보. 아가씨 저대로는 안 돼. 진짜 심각해. 어제 일 내가 얘기해줬지? 그냥 놔두면 아가씨 큰일 나. 우리라도 마음 강하게 먹고 아가씨 살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큰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쪽 안사도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랑 한번 대치해봤으니 그때 제가 겪은 걸 생각해보면 보통 영악하고 못돼먹은 늙은 여우가 아니었어요. 말 하나하나 다 받아치고 립살스럽게 말하고 철저히 얕자라고 생각하는 며느리를 대할 때는 얼마나 살벌하게 굴었을까요? 그러니 멀쩡하고 예쁘게 시집간 신우가 마음고생이 심해서 식길로 가까이 빠지고 얼굴이 까칠해질 지경이었죠. 어머니도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손댈 방법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으니 다들 너무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할 경우 저렇게 입김 세고 돈 있다고 못되게 구는 집이 순순하게 손주를 데려가게 해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어찌어찌 저도 제가 알려고 알게 된 사실은 아니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실과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건지 아직까지 기가 막힐 따름이에요. 하늘도 우리 신우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렇게 독살맞게 부려먹고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친정도 못 들려보도록 맞던 저 사돈어른 말이에요. 그리 못되게 굴어댈 땐 언제고 나중에 우리 신우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모양새가 되었지 뭐예요. 이렇게 일이 풀리기까지 본의 아니게 제가 한 일들이 좀 많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확실히 저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인간들은 꼬투리 잡히는 게 있어야지 잠잠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꼬투리를 당장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나 싶어 막연하던 차에 아주 중대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거예요. 다름 아닌 사돈 어른이 다니는 수영장 말이에요. 이런 곳들은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입김이 세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엄마나 젊은 여자들은 애지간해서 이런 쪽에 끼기 싫어하니까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5, 60대 분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평판이 안 좋기도 하니 그쪽을 뭔가 좀 알아보면 나오는 게 없을까 싶었어요. 우리 친정언니도 제 사정을 듣더니 동의해주긴 하더라고요. 맞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아줌마들 다니는 수영장들 보면 그 안에 파벌이 다 있다니까. 하나같이 다들 성질이 사나워. 게다가 그 나이쯤 되면 남편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젊은 수영 강사한테 잘 보이려고 찍어 바르고 오는 아줌마들도 많아. 근데 내가 듣기에도 니네 신우네 시어머니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 어떻게 아들 바람을 눈 감아주라고 시키냐? 며느리를 얼마나 바보 천치로 보는 거야? 아, 그리고 난 니네 신우도 답답해.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냐고.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야. 그런 소리 듣고도 앵하고 울고 있으니까 더 만만하게 보는 거야. 우리 친정 언니는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남들 눈에는 우리 신우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이성적이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딱딱 다 맞게 돌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사돈 어른은 직접 마주했을 때 정말 뭔가 말을 제대로 걸 수 없는 엄청난 아우라가 풍겨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싸나운 얼굴을 하고 있고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한 데다가 엄청 뭘 주렁주렁 달고 있고 늘 입술도 새빨갛거든요. 누구건 기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몰골을 하고 있으니 우리 신우같이 순한 사람은 그냥 바로 밀려버린 거죠. 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신우를 보니 더 두고 보기 힘들어서 저는 바짝 상황을 조절해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신우 말로 그 사돈이 다니고 있다는 수영장은 제 친구네 친정엄마가 다니시는 고급 문화센터랑 같은 곳이었거든요. 집이 좀 잘 사는 친구였는데 얘한테 대충 사정을 말하고 우리 사돈 어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기 엄마한테 물어봐 준다더니 하루쯤 지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들어보니 역시는 여시였어요. 사람이란 참 어딜 가도 똑같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윤정자라는 아줌마 장난 아니라는데? 그 아줌마 진짜 성질도 엄청 세서 맨날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니고 텃세 부리고 여왕벌 노릇한데 엄마도 몇 번 부딪혔는데 이제 같이 끼기 싫어서 얼마 전에 옮겼나 봐. 그리고 진짜 웃긴 얘기가 있는데 이후로 이어진 친구의 말을 듣고 기함을 토하면서도 한편으론 잘됐다 싶어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아줌마 새로 오는 수영 강사마다 다 건드려 본다나 봐. 어우, 징그러워 죽겠지 뭐야. 그렇게 젊은 30대 강사들한테 집착하고 장난 아니래. 다른 아줌마들이랑 엮일까봐 지레 겁먹고 파벌 만들고 괴롭히고 말이야. 아니, 환갑된 아줌마이자 할머니가 왜 그러는 거야? 아들, 딸,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으면서 기가 막힌다 진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 저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캐보았어요. 똑같이 꼬투리 잡아서 덤비기에 이만한 주제가 어디 있나 싶어서 놀랍기도 하고 스릴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나이 먹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저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다니니 지 아들도 저러나 싶어서요. 게다가 어떻게 자식까지 낳아놓은 자기 아들이 딴 여자랑 놀아나도 놔두냐고요. 심지어 그걸 눈 감아주도록 우리 신우를 몰아붙였고 이후에는 자기 아들에게 그걸 또 일러 바쳤나 봐요. 급기야 신우는 물리적인 행동을 당할 뻔한 상황까지 가서 극심한 트라우마까지 생겼더라고요. 아가씨, 그게 정말이에요? 아가씨한테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언니. 근데 저 정말 무서워요. 이제 다 싫고 무섭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다 끝내고 이혼하고 싶은데 그러려니 우리 유준이가 마음에 걸려요. 저만 나가게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유준이 없으면 전...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답답해져서 정말 민폐인 거 알면서도 친구네 엄마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저도 살다 별 오지랖을 다 부린다 싶었지만 이건 정말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두고 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뭐라도 꺾어버리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면 그게 뭐든 휘둘러서 사용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 친구네 엄마는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라 하니 놀라시더라고요. 대학 때까지는 자주 놀러 갔었지만 그 후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할 때까지 거의 얼굴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 정인이? 얘기는 들었는데 뭐 하려고? 그 윤정자, 그 사람 나도 아주 질색을 해.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수영도 옮겼어. 니네 신우 사정이 딱하긴 하다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처럼 약간 난감해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려가며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줌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정말 아줌마 도움이 필요해요. 보니까 그 윤정자 그 사람 아주 대놓고 젊은 남자 강사들 찍어놨으니 건들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단톡방에서 선물도 같이 모으고요. 단톡방 아직 안 나오셨으면
그것만 저 좀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줌마 이름이나 이런 거 전혀 짐작하지 못하게 할게요. 제발 저 도와주세요. 그 집 며느리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냥 단톡방 내용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하도 제가 졸라대고 어쩌고 하니 한 10여 분쯤 지나서 겨우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아휴, 그래. 알게 뭐야. 나도 어차피 썩 감정도 안 좋고 아주 가찮지도 않았어. 그 나이 먹고 가정 있는 여자가 뭐 세상 무서운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나 싶더라고. 어차피 수영장도 옮겼고 마주칠 일도 없어. 그럼 내가 효진이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줄게. 대신 진짜 내가 보내준 거 모르게 해야 돼? 알았지? 이리하여 저는 단톡방 캡처본 몇 개를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단톡방에서 그 윤정자 사돈 어른이 떠들어대는 내용과 함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을 때 뜨는 전화번호까지 다 캡처를 받아두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말한 거 아니라고 잡아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도는 내용들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역시나 밖에서도 말 못되게 하는 건 여전했고요. 자기 아들보다 어린 젊은 강사 멋지다면서 온갖 추잡한 표현과 치정극을 벌여가며 그 수영장 아줌마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란 아주 굉장했어요. 거기 내용들을 한번 첨부해 볼게요. 그 사돈 어른이 떠들어댄 내용인데 차마 눈뜨고 다 읽을 수 없는 내용이라 그나마 순화시켜서 적어봅니다. 워낙 민망한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강사님 너무 멋지지? 공식적으로 내 애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진바를 생각들 하지 마. 강사님도 나한테만 탁 붙어서 가르쳐주는 거 봤지? 하여간 몸매도 너무 멋지고 왜 이제 알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까워. 할아버지 같은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이렇게 멋진 강사님 보니까 제대로 눈호 강아지 뭐야? 딱 10살만 젊었어도 새로 시집 갔을 거야. 자기들이 봐도 나 가능성 있어 보이지?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미자씨 엄청 우리 강사님한테 들러붙더라. 적당히 들러붙어 머리채 잡히기 전에. 강사님 내 거라고. 여기까지 읽고도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니 나이 먹을 만큼 먹은 할머니 아줌마가 이게 뭔 추태인가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따로 남편이나 저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신우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짐도 받아두었고요. 아가씨, 그래서 아가씨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어요? 이혼할 각오가 없다면 저는 이 이상 도와줄 일이 없어요. 아가씨 각오가 중요해요. 유준이 데리고 나와서 살 생각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고 아니고 어영부영 또 덮고 살면서 참다가 골병 나서 죽을 거면 저는 못 나설 것 같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자 신우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무섭지만 이혼을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저 혼자 유준이 키우는 것도 겁나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언니. 하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기절할 것 같은 시어머니의 바람을 아무렇지않게 펴대고 그걸 지 엄마한테 일렀다고 손을 대는 남편에 어떤 여자가 그런 집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에요. 결국 저는 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신혼의 집에 그 사돈 어른이 있을 때쯤 맞춰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지없이 또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며 사돈 어른은 불쾌하다는 듯이 쏘아붙이더라고요. 뒤이어 완전히 바뀌어버릴 자기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아니, 연락이라도 하고 오셨어야지. 전에도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 며느리가 이래서 문제야. 아무 때나 자기 식구가 드나들게 하고 말이야. 예, 새아가. 아직도 너는 네가 이 집 시집 왔다는 자각이 없어? 없냐고. 사돈 어른은 절 보고 뭐라 하다가 곧장 몸을 돌려서 주방 쪽에 서 있는 우리 신우한테 대차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짜 너무 넌더리가 나는 이 모습에 저는 곧장 용건부터 말했어요. 전 사돈 어르신 연락처를 몰라서요. 이렇게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화번호도 뭣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집에 와서 얘기해야지 별 수 있겠나요?
에? 나요? 나 말이에요? 나한테 뭘? 무슨 드릴 말씀이 있길래? 사돈어른은 아주 황당하고 얼척없다는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이참에 전 그냥 할 말을 다 쏟아버리게 되었고 거만한 얼굴로 저를 내려보던 사돈어른은 점점 코를 숨을 아주 가쁘게 몰아쉬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보통 그럼 안 되는 인간들이 죄 잘 짓고 살더라고요. 사돈어른, 우리 아가씨 이제 그만 놔주세요. 유준이 데리고 이혼하고 싶다네요. 제가 대신 전달하려고 해요. 이 집에 나가는 순간까지 조용히 정리 잘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할 말이에요. 그간 사돈 어른의 잘난 아드님께서 저지르고 다닌 일이며 아가씨한테 함부로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쪽 집 대표에서 왔으니까 그리 알아두세요. 이 말을 듣는 내내 기가 막히던 얼굴로 눈을 막 부라리던 사돈 어른은 인상부터 쓰면서 아주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럼 저도 당연 대응책이 있죠. 게다가 그 대응책은 저쪽을 약올리기에 아주 충분했고요. 왜요? 본인도 아들뻘과 마음껏 바람 피우고 다니시니까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난리인 것 같으세요? 근데 아들도 아시나? 아니, 저기 뭐야. 온 가족이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막장인데? 이딴 막장 집안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원.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사돈어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동공이 마구 흔들리면서 막 어깨까지 떨더라고요. 어찌나 목소리는 또 기차 화통 같은지 하여간 성량 엄청나다 싶었어요. 저도 알 건 다 알고 왔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일 키워서 그쪽 좋으실 일 하나도 없을걸요? 듣자 하니 여기 회사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던가요? 거기에 사모님이 젊은 수영 강사들이랑 맨날 놀아난다는 거 퍼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시길래 남편 놔두고 젊은 남자들이랑 놀아나고 그러고 며느리네 와서 아주 피를 말려 죽일 정도로 길을 잡고 사시냐고요. 자식들은 다 알아요? 다 아냐고요. 점점 세게 나가니 이후로는 그 쇳소리 같은 목소리 볼륨을 낮추고 아주 조곤조곤 화를 내더군요. 그래봤자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쪽이 뭘 한다고 그래. 대체 어디서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좌우지간 시끄러우니까 나가요. 나가라고요. 뭘 나가요. 얘기가 안 끝났는데.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애기 똑바로 하세요. 저요, 사돈 어른이 노란한 거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아가씨한테 하는 짓거리 진짜 못 참겠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알아서 이런 내용들이 굴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게 왜 그렇게 나이 먹을 만큼 먹으신 어르신께서 추잡하게 사셨어요? 이거 확 다 아드님이랑 가족들 하는 회사에 까벌릴까요? 그럼 거기 남편분께서도 본인 마누라가 남자들이랑 놀아난 거 다 덮고 사신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사돈 어른도 돈푼 없이 여기 시집 오신 거라면서요. 이쯤 얘기가 진행되자 오래도록 아주 불편한 침묵이 감돌게 되었어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않고 서로 노려보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얼굴로 말이에요. 그때 신우는 소파 쪽에 주저앉아서 힘없이 어깨를 구부리고 있었고 이 침묵이 너무 졸렬하고 짜증나게 느껴진 저는 입을 뗐어요. 긴 말할 거 없고 우리 아가씨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래 하세요. 짐 정리해서 데려갈 테니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혹시 말귀 못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증거 몇 개 보내드려요? 보니까 단톡방에서 아주 세상 무서운 거 없이 거하게 노셨던데요. 저한테 제보해준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여기 풀까요? 아니면 가족들 계신 곳에 다 프린트해서 쫙쫙 돌릴까요? 솔직히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당장 눈앞에 보여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 성질대로 더 독서를 퍼붓거나 아니면 뭔 사단이 날 거라고 상상을 했죠. 저도 그만한 담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뒤에 이어진 반응이었답니다. 보통은 애지간해서 저렇게 상대가 주장이 되면
한 번은 뭔지 보자면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얼마나 자기도 찔릴 것이 많으면 굳이 보여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저 정도까지 오픈한 내용만 듣고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나 봐요. 그냥 곧장 바로 무릎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엎드리더니 제발 가족들에게 오픈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싹싹 애타게 비는 것이 아닌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고자세로 말이에요. 저기, 그쯤 하고 그만해줘요. 이런 걸로 뭘 이혼을 해? 그리고 왜? 아무튼 내 얘기는 그쯤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보내던지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 다 지워줘요. 이제 내가 문제없이 처리할 테니까. 점점 알아들을 수 없이 또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저런 횡설수설을 해대는 모양새를 보고 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이러나 저러나 아가씨는 이혼할 생각이었고요. 그러려던 차에 마침 사돈 어른이 저지르고 다닌 불장난들이 우리 눈에 띈 것뿐이에요. 곱게 이혼시켜서 손주까지 데리고 나가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주변에 뿌려서 남들이 보기에도 이 집에 애 못 키울 집안인 거 알게 해드릴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아가씨 남편인 그대 아드님 말이에요. 회사 여직원이랑 놀아난 거 회사에 다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인지 뭔지 허울 좋게 앉혀두고 물려줄 작정이었나 본데 여론 엉망진창되면 잘난 회사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냐고요. 사돈 어른도 눈밖에 났는데 아드님까지 개망신당하면 모자가 쌍으로 회사매 집에서 쫓겨나겠네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결국 이렇게 단지 쐐기를 박는 바람에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고요. 신우는 그날 저랑 반나절 가까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조종도 아닌 시기에 이렇게 짐들을 갖고 게다가 아기를 데리고 일찍 나와버린 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주의를 듣긴 했지만요. 이후에 웬일로 순순하게 이혼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꼭 저 일 때문이 아니라 신우 남편이 이미 마음이 훌쩍 떠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단지 저 집 시어머니가 손주를 뺏고 며느리만 내쫓을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흠이 왕창 잡혀버렸으니 어쩌지도 못하고 손주는 며느리 손에 뺏기게 된 거예요. 상간녀 관련 자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신우는 그냥 눈만 멀뚱히 뜨고 애만 놔두고 나올 뻔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 얘기를 신우한테 들어보니 참 모든 게 잘 되었고 속 시원하게 박살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요준이 만나게 해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생각 없다고 했어요. 애 아빠도 애한테 관심이 없고 만날 생각이 없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제가 애를 보여드려야 하는 건지 이제서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연락하지 마시라고 끊고 차단했어요. 그렇게 애를 뺏겨놓고도 이내 미련이 남아서 손주 가끔씩 보여주면 안 되냐고 구걸하는 전화를 했더니 기가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절대 앞으로 다신 보여줄 생각이 없다는 신우의 다짐을 들으며 이제서 속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는 그저 저를 영웅 보듯이 한답니다. 예, 연우애미야. 내가 정말 너 볼 낯이 없다. 그냥 이대로 눈 뜨고 딸 맨몸으로 쫓겨나는 꼴을 볼 뻔했어. 정말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쩌냐. 고맙고 미안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목매인 소리로 전화를 해오셨고 남편 역시 그 무뚝뚝하고 멋쩍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당신이 해줬어. 진짜 고마워. 이리하여 신우는 애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남일에 이 정도까지 에너지를 쏟아본 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2번 다시는 간 떨리고 심장 약해서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저에게는 마치 자매 마냥 잘해주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신우인데 그렇게 당하고 사람이 피폐해지는 꼴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외려 적반하장으로 험한 꼴을 더 당하게 되고 이혼의 애까지 뺏길 뻔한 게 말이나 되나요? 나설만해서 나섰고
한편으론 나선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잘 해결된 게 그저 다행이고 신기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칠순을 앞둔 여인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서글픈 인생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관계자분이 제 글을 좀 잘 다듬어 주셔서 방송에 내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오랜 세월 동안 모셨습니다. 하지만 늙어서까지 폐악을 부리면 결국 끝이 좋을 것 없지요. 제 시집살이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시모에게 어떻게 응징했는지 한번 써보려고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삼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친정에서는 귀여운 딸 취급을 받으며 컸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2년 근무하다가 회사 사람의 소개로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은 풍채도 좋고 사람도 듬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나서서 반대를 했는데 이유는 배운 며느리 집에 들이면 집안 꼴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적당히 만만하고 말 잘 듣는 그런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극구 나서서 결혼을 추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또 둘의 궁합을 트집 잡았습니다. 먼 절의 스님께 여쭤보고 오니 제가 집안을 들어먹을 며느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니 저희 친정에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별꼴을 다 본다고 하시고 친정아버지께서도 당장에 집어치우라고 난리를 치셨죠. 그렇게 되자 저도 결혼이 내키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대놓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지 뒤에 물러서서 일에 입을 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남편과 몇 번 만나면서 정도 들었고 남편이 몇 날 며칠을 저희 집에 찾아와 설득한 끝에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상 식을 올릴 때가 되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친정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하고 사람 좋게 행동하셨죠.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 시아버지에게 여편네가 지각 없이 군다고 크게 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모습도 좀 마뜩치 않아 하셨어요. 사람이 앞뒤가 달라 보여서 징그러운 사람 같다고요. 처음에는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연탄불에 밥을 하고 하루 종일 빨래에 청소에 마음 편하게 쉴 틈이 없었죠. 나이 어린 시누이는 하는 것도 없이 미용 일을 배운다 어쩐다 하며 밖으로만 나다니고 어쩌다 집에 있어도 일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친정에 있을 때 친정엄마가 일을 하면 다 거들곤 했는데 시누이 하는 꼴을 보니 집안 가풍을 알만하다 싶었습니다. 까다롭기는 어찌나 까다로운지 빨래 같은 걸 해놓으면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저한테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달래면 더 난리를 부렸습니다. 나이가 18이나 된 여자가 하는 짓이 어린애 같았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일 배우러 다니는 딸이라며 시누이에게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항상 지적받는 건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 하는 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죠. 옆에서 같이 하며 일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잔소리만 해대니 노이로지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본인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밥이나 청소를 할 때에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고 사소한 집안일이라도 지나가다 눈에 띄면 꼭 입을 대곤 하셨어요. 언젠가는 파리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적도 있을 정도니 아마 본인도 본인 잔소리가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셨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네요. 신혼 때는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하루에 서너 번씩 차려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장에 나가는 시동생 때문에 6시에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시동생이 나가고 나면 남편과 시누이 밥상을 또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8시나 돼서 식사를 하시니 아침 준비와 설거지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 시간이 다 다르니 2번, 3번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재산은 또 얼마나 많던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증조부모 제사까지 다 지내야 했죠. 시집와서 처음 맞은 추석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만들었죠. 힘든 기색이라도 보일라 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타박을 들었어요. 그날만큼은 시누이도 일을 거들었는데 시누이는 일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누이가 저질러 놓은 것도 다 제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고 손님들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혼이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님상을 들고 나갈 때만 겨우 남편 얼굴을 본 것 같네요. 그 와중에 명절 맞아서 시댁 식구들 빨래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까지 하고 나니 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고 저는 자정을 넘겨서야 겨우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야밤에 세수를 하는데 하루 종일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세수를 하며 그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씻는 소리에 우는 소리를 감추면서 펑펑 울었죠. 혹시나 시어머니가 아시면 또 뭐라 잔소리를 하실 테니까요. 울고 나서 보름달을 쳐다보면 친정어머니 생각에 또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죠. 겨울이 되니 혼자 100포기의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재료만 사다 주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추운 마당에서 혼자 이를 악물면서 김장을 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도 가을만 되면 온몸에 바람이 들었죠. 요즘 세월만 같았어도 안 산다고 친정에 가버렸을 테지만 그때는 무조건 시댁에 순종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김장을 해놓으면 시어머니는 김치가 짜다 시다 하며 투정만 부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김장을 하든지 해야지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던 대로 다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 버무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원.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년 말만 그렇게 할 뿐 김장을 도와주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번째 해 겨울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첫 아이라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것이 영 못마땅한 눈치였죠. 몸조리를 하면서도 밥이나 얻어먹었지 그 외에는 대접을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3-7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애를 낳고 21일간은 몸조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았죠.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이 가지 않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력을 보고 샘을 꼽아가며 어서 3주가 지나가기만을 빌었죠. 21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고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2주 뒤에 또 구정 명절이 되었습니다. 옛날 설에는 친척들이 있는 대로 다 모여들죠.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갓난애는 방에다 뉘어놓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온몸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은 똑같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우울증이 오고 말았죠. 명절을 지내고 손님이 뜸해진 어느 날 밤에 저는 가출을 했습니다.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하염없이 걷기만 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차들이 다니는 큰 길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그냥 확 뛰어들어 버리면 모든 게 다 편해질까 하는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집에 누웠을 갓난쟁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귀신에 홀린 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시어머니 등살에 불면증이 와서 사다 놨던 수면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을 한 움큼 털어 입안에 넣고 씹어 삼켰죠. 눈을 떠보니 벽에 기대어 잡지를 읽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니? 꼬박 3일 동안 잠만 잤어. 어머니 지금 많이 화나셨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안부보다 시어머니가 화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의지할 곳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저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을 알고 나니 앞으로 남편을 의지하고 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에 취해 쓰러진 저를 꾀병을 부린다며 들고 일으키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자 그대로 처박아 두고는 깨어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셨다더군요. 저는 잠시 정신을 차린 뒤 갓난아이를 업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만류했지만 저는 이대로는 못 산다고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죠. 저희 부모님은 손자를 데리고 와 알아놓은 저를 보고 묻지 않아도 대강의 사정을 짐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함부로 이혼을 말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혼을 하려면 해도 된다. 그런데 이혼할 것이 아니면 다 참고 살 수밖에 없다. 너만 결정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마.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갓난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제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한테 사과해. 내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지금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살면 나중에는 다 네 호강이지. 나를 믿고 고생이 좀 되더라도 견뎌봐. 네가 이러니까 회사 일도 못하고 나도 힘들다. 결국 저는 다시 시집살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듬해 여름에 또 딸을 낳았고 이번에는 여름이니 몸조리할 필요도 없다고 딸을 낳고 3일도 안 되어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막내는 아들을 낳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세월을 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아직도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하던 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너는 그래도 도시로 시집을 왔으니 팔자가 편하지. 어디 시골에라도 시집을 갔어 봐라. 꼼짝없이 농사일까지 다 하고 어디 정신이나 차릴 줄 아냐?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줄곧 시어머니를 모시고 3남매를 키웠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재산을 받아간 후로는 살기 바쁘다며 시댁에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꼭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아들, 딸들에게도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시어머니와 오래 대화하는 것을 꺼렸죠. 나이는 들고 자식들은 안 찾는 걸 보니 왠지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옛날 여자분들 치고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분이 드물었으니 저 하나야 그렇다 치고 엄마로서 자식들이 안 찾는 건 분명 불쌍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시어머니의 그 서슬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했고 어느새 저도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밤에 잠꼬대가 심해지셨어요. 아주 고함을 치고 난리였죠.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면 발길질까지 해가면서 잠꼬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제가 하는 밥이 짜서 드시지를 못하겠다고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여태 살림 살면서 간도 하나 못 맞추냐며 그 나이 되도록 음식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서 타박을 하시고는 대접에 물을 담아 반찬을 씻어 드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싱겁게 해드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지간한 분 같으면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겠지만 워낙에 까탈이 심한 분이라서 그때까지는 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절더러 통장이랑 도장을 가져갔냐고 난리를 치십니다. 한참을 가져갔냐 아니다 그럼 왜 없어졌냐 하다가 그만 상대하기가 싫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가물가물하셔서 별 까탈을 다 부리신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더러 남편이 집에 없으면 제가 밥을 안 챙겨준다고 말해서 남편과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60이 넘도록 깐깐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일생 제 편 한 번 들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니 시어머니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가슴에 쌓아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내가 그런 짓을 해요? 말이 말 같아야 대꾸를 하지. 밥 안 챙겨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제가 그런다고 어디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화도 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냈죠. 그런데 어머니는 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셨어요. 그제서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게 심각한 치매가 왔다는 걸 알았죠. 병원에 모셔가 보니 벌써 초기도 아니고 꽤 진행된 치매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하니 또 공단 직원이 나왔을 때는 멀쩡하게 행동하셔서 참 사람 곤란해지더라고요. 오해 없이 일을 마무리해놓고 생각하니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점잖은 척 행동하고 집에서만 신경질을 부리시던 것이 생각나서 좀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전쟁 같은 치매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요양보호사분을 써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가뜩이나 잔소리도 많던 양반이 요양보호사만 보면 잔소리를 해대는데 치매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니 그분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보고 있자니 민망해서 제가 달래면 또 화를 내며 온갖 욕을 다 해대니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요양보호사가 있을 때는 저도 한숨을 돌리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 사람이 진이 빠져 못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해봐야 치매 환자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태평한 소리나 해댈 뿐이었어요. 남편이야 늙음하게 살림 감시니 뭐니 하면서 밖에 나다니니 사람이 얼마나 골탕이 드는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하루는 대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얘기만 합니까?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상의하는데 왜 그렇게 남 이야기 하듯이 말해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같이 돌보지는 못해도 고민이라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저만하신데 사시면 얼마나 산다 그래.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볼 테니 일단은 조금만 참어. 여태 잘 해왔잖아. 아무리 따지고 들어도 남편은 그저 입맛만 다시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우유부단함 때문에 제가 평생을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식 키울 때야 남편이 바빠서 집안 돌아가는 걸 미처 못 챙겼다고 하지만 이제 마누라 고생하는 것도 뻔히 보일 텐데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한데 언제까지 혼자 다 떠안고 고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그 해까지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부터는 같이 어머니를 돌보기로 약속을 해서 일단은 아무 소리 않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 남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을 잔소리에 시달리며 들은 채 만취하고 40년을 왔는데 이제와 유별나게 굴자니 그것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않고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아픈 사람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드는 것도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고분고분하면 할수록 나날이 비정상적이고 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젊었을 적부터 그냥 제가 싫어서 그렇게 괴롭혀온 버릇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밥을 챙겨드리고 저도 밥을 먹으려고 하면 어느새 쫓아나와서는 너는 밥 먹지 말아라. 내 아들이 돈 벌어오고 너는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년이 왜 내 집에서 밥을 먹냐? 하면서 악을 써대는 통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숟가락을 놓는 척을 하면 그제서야 만족한 듯이 방으로 들어가시고요. 틈만 나면 해대는 소리가 이년이 내 아들 홀려서 네가 결혼하자고 졸랐지? 네가 요망하기가 그지없는 년이구나. 어머니, 우리 중신 서서 결혼했어요. 중신은 이년아, 네가 해달라고 난리를 쳤겠지?
제가 그이가 누군 줄 알고 부탁을 해요, 어머니.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치매 환자들이 저럴 정도면 영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 건 알고 저러니 영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점점 속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죠. 제가 시집을 올 때 아들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닐까 하더군요. 날로 속상함만 쌓여가던 차에 결국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제가 밥을 챙겨드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밥을 다 드시면 몰래 먹으려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드신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개밥 그릇을 들고 들어와서는 밥솥을 열고 거기다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뛰어가니 갑자기 제 앞에다 개밥 그릇을 던지고는 이년 또 몰래 숨어서 밥 훔쳐 먹으려고 그러고 자빠졌냐? 아나 이년아 먹어라 밥이다. 너 같은 년은 이런 데다 밥을 먹어야 제격이다. 바닥이 보일 때까지 핥아 처먹어라.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살기등등하게 쳐다보는 그 모습을 우두커니 보다가 저도 그만 기운이 빠졌습니다. 예, 어머님 거기 두세요. 이따가 먹을게요. 얼른 방에 들어가세요, 얼른. 시어머님을 방에다 모시고 돌아 나오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무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게 그때 그만 약을 처먹고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낮게 읊조리는 그 소리에 저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쳐다봐 이년아. 네가 그래도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으니 여태 목숨 부지 않는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나라도 니년 입에다 약을 부어버렸을 거야. 저는 그제서야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그날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제가 어찌되나 하고 쓰러져 잠든 저를 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저도 주체 못할 무서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붙들고 단판을 지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머니 못 모셔요. 요양원에다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고 뭐고 간에 간병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은 이제 더 같이 못 삽니다. 그리 아세요. 에이 참. 아니, 저번에 이야기가 다 된 거 아니야. 올해만 어떻게 버티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모신다고. 요양원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겠어? 그러면은 당신만 효자입니까? 당신 동생들은 재산만 받아가고는 설날 하루 빼고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고생은 왜 당신만 다 하려고 해요? 글쎄 그러니까 장남이지 않나. 장남은 당신 혼자 하시구랴. 나는 이제 맏며느리 안 할랍니다. 정의 어머님을 안 맡기시려면 우리 이혼합시다. 요새는 황혼 이혼이라고 다들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어댔어요. 그래도 낮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입 밖에 낼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이틀을 고민한 후에 결국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 날 가는 길에 남편이 있는 초소에 잠깐 들러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자간에는 정말 끔찍한 사이입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더러 퍼붓던 악담을 생각하니 도저히 시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많이 쇠약해지셨겠죠. 그렇게 40년간의 고부 갈등도 끝이 났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만 그래도 저희 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지 하며 이제는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이렇게 쓰니 이제야 속이 뻥 뚫린 기분이 듭니다. 글재주도 없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흔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미신을 믿으시나요?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늘 엄마라고 답했지만 중학교 이후부터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에는 아빠라고 답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옛날 사람 같지 않게 참으로 호탕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일이 많았기에 없는 형편에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아들 몫이었고 딸에게는 그런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만은 달랐어요. 제 위에는 2살 위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아버지는 저와 누나를 모두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나가 잘못을 해도 호되게 야단을 쳤고 제가 잘못을 해도 호되게 야단을 치셨죠. 어릴 때는 주변 친구들이 다 아들이라고 대우받고 그런 것만 보다 보니 홧김에 아버지는 너무해요. 다른 집은 누나 있어도 무조건 아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라면서 엉엉 운 적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달래주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호통을 치면서 똑같이 힘들게 키우는 자식인데 아들, 딸이 어딨어? 그리고 너보다 나이가 많은 네 누나가 더 고생을 하는 게 뻔하니 네 누나를 더 챙길 수 있음에도 안 그러고 있는 걸 감사하게 여겨. 라며 제가 가지고 있던 철없는 생각을 금방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느라 언제나 바쁘셨지만 그러던 중에도 저와 누나가 가서는 아버지를 부르며 귀찮게 굴면 하여간 녀석들 하면서 혀를 차시면서도 꼭 놀아주셨습니다. 가끔 약주를 하실 때에는 저희가 가지 않아도 저와 누나를 덜렁 안아들고는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시기도 했죠. 아버지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만큼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아빠 눈 좀 떠봐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은 저였습니다. 시간이 이리도 오래 지났는데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열이 많아서 체온이 높은 편이셨는데 제가 만져본 아버지의 얼굴과 팔은 참으로 차가웠죠. 감긴 눈과 살짝 열린 입술, 그리고 뻣뻣한 피부, 흔드는 대로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몸. 엉엉 울면서 엄마와 누나를 떠나가라 불렀고 제 괴성에 헐레벌떡 들어온 엄마와 누나는 아빠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119를 불렀습니다. 저희 가족은 혹시나 싶어 아버지 곁을 지키며 119 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19가 오는 동안 아버지 팔다리를 주물러도 보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안간힘을 써봤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없으셨어요. 구급대원이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모든 희망을 놓고 목 놓아라 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쓰러졌고 누나도 간신히 쓰러지지만 않았을 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정말 저 관에 있는 사람이 아빠인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걸리고 저희의 연락을 받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도 무감각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지켰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슬픔에 복받친 어머니와 누나가 눈물을 흘려도 저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둘을 달랬죠. 하지만 화장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빠, 가지 마요, 아빠.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아빠. 미친 듯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 차가워진 얼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염을 해서 그런지 아버지는 한층 더 이승보다 저승에 가까워진 모습이었어요.
분명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제 머리를 헝클어 줄 것 같은데 아무런 미동이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 아빠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그때서야 가슴 깊이 실감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저와 누나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을 하는 동안 집안일만 하셨기에 마땅한 직장이 있던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를 키워보겠다고 어머니는 일이란 일은 다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누나는 아직 어려 돈을 벌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서로 분담을 나누어 집안일을 하곤 했죠. 덕분에 저는 남자애답지 않게 어린 나이부터 요리,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에는 도가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누나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누나 역시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직장 생활을 했기에 그 이후부터는 거의 제가 다 전담하여 집안일을 했죠. 힘들기는 했지만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누나도 다 저희 가족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제가 겨우 집안일 정도로 투정을 부릴 수는 없었죠. 수아가, 너는 공부해서 대학 가라. 집안은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가거라. 게다가 어머니는 저라도 원하는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고 반드시 지원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나도 성인 돼서 누나처럼 일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대학이 가기 싫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고 싶었던 쪽에 가까웠죠. 그러나 누나도 대학을 가고 싶은 상황에서 집을 위해서 일부러 바로 취직을 한 것이었는데 저 혼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는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그런 제게 너 괜히 내 생각한다고 거절하지 마. 나는 대학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괜찮았던 상황이었어. 너만큼은 공부에 신경 쓰던 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네가 대학을 가야 내가 너보고 대리만족이라도 하지. 라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덕분에 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집안 사정도 조금 나아져서 고향을 떠나서 조금 더 도심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저는 새 집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대학 개강 기간에 맞춰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혼자 서울살이를 하는 것은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외로웠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와 평소에 사이가 좋았기에 바쁘더라도 늘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서울에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기분이 생각보다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 누나와 살 때도 아버지가 그립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래저래 공부하고 집안일하고 어머니랑 누나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기 전에나 어렴풋이 떠오르는 정도였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그 빈자리를 아버지 생각으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슬퍼하면 아버지도 속상해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꿋꿋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성적도 잘 나오고 남은 시간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MT를 떠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동안 MT를 갈만 하면 학교 내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멤버 누가 시간이 안 돼서 미뤄지기를 반복했는데 처음으로 다 같이 시간이 맞아서 함께 버스를 타고 MT를 떠나기로 했죠. 펜션도 크고 근처에 냇가도 있어서 무척이나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MT를 떠나기 약 3일 전 그동안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꿈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꿈인 줄도 몰랐어요. 제가 어떤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저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저를 묵묵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안 된다,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뭐가 안 돼요, 아버지? 하고 물으니 아버지는 앵무새처럼 안 된다는 말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지 말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순간에 잠에서 깼죠. 보통 꿈을 꾸면 금방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깨고 난 뒤 시간이 꽤 지나도 꿈 내용이 생생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에 저녁까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수아가 몸 건강히 잘 있니? MT 간다더니 언제 가는 거니? 네, 어머니 잘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꿈에 아버지가 나왔거든요. 네 아빠가? 그 양반은 내 꿈에도 안 나오고 수정이 꿈에도 한 번을 안 나오더니 내심 아들이 제일 좋았나 보네. 아들 꿈에만 나오고. 저도 이번에 처음 꾼 거긴 한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요. 꿈에 아빠가 있어서 가서 뭐 하냐고 말을 걸었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꿈에서 깼고요. 제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제 동아리 MT가 생각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꿈에서 깨고 난 뒤에 동아리 MT 생각이 나기는 했는데 제가 괜히 꿈에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는 다르게 네 아빠가 그렇게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할 정도면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닐까 싶다 나는. 꼭 가야 하는 게 아니면 너라도 빠지면 안 될까? 엄마가 걱정이 너무 되네. 라며 제가 MT를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염려를 하는 MT를 굳이 부득부득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집에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미안 얘들아. 내 몫까지 재밌게 놀다 와라. 하며 바로 MT 전날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죠. 얼결에 시간이 빈 저는 집에서 오랜만에 TV를 보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불난 듯이 울리길래 뭔가 하고 보니까 저희 동아리 멤버들이 MT를 가기 위해 탔던 버스가 전복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아리 사람들은 다 멀쩡했지만 워낙 큰 사고여서 한 명이 죽기까지 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만일 제 꿈에 아빠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예정대로 MT에 갔으면 저 역시 그 사고 현장의 피해자로서 있게 될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아유, 네 아빠가 너를 구해줬나 보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시겁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니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키며 아버지가 저를 구했다는 이야기만 연신되뇌이며 우는 듯 훌쩍이셨어요.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어머니를 다독이고 주말이 지나서 학교에 간 뒤 동아리 사람들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 원래 MT 가려고 했는데 사실 가기 3일 전쯤에 아버지가 나와서는 자꾸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불안해서 중간에 빠진 거거든. 근데 너네 사고 났대서 너무 놀랐다. 진짜? 예지몽 그런 건가? 제 이야기에 동아리 사람들도 다 놀라면서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산 거라며 묘라도 한번 다녀오라더군요. 아버지 묘는 고향에 있었기에 명절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면 멀어서 못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꿈에 나와서 저를 살려주신 만큼 당연히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혼자 아버지 묘도 다녀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준 기적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32살쯤 되었을 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았었는데 첫눈에 반해서 사귀어줄 때까지 쫓아다녔고 사귀면서도 내내 행복하고 좋아서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자 돈도 열심히 벌었거든요. 이제 슬슬 결혼하자고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던 때 어김없이 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꿈의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막 달려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여자친구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떼더군요. 그러고는 안 된다고 거듭 외쳤습니다. 예전에 버스 사고 전에 꿨던 꿈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였는데도 일순 찝찝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하면서도 설마 뭐가 걸리겠어?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사실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녀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저한테는 한 번도 결혼을 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나이까지 속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제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했죠. 큼직하게 생각나는 것은 저 두 가지이지만 아버지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을 앞두었을 때 제 꿈에 나오셨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꿈에 나온 덕에 큰 고비를 2번이나 넘겼던 저이기에 아버지가 꿈에 나올 때면 아무리 마음을 먹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2번, 3번 더 고사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심 뭔가 일이 생기면 오늘 밤 꿈에는 아버지가 나올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너무 아버지에게 의존해서일까요? 거의 몇 년간 아버지는 더 이상 꿈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저는 이제 기억에서도 점점 흐릿해져가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죠. 어머니와 누나에게도 혹시 아버지 꿈에 나오고 그래? 하고 물었지만 기껏해야 개꿈처럼 1~2번 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으로 내심 아무런 내용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샀는데 약 몇 달 전부터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자주 나오실 때도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꿈에 나온 적은 없었기에 참 낯선 일이었습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 수아가 이리 오래도. 꿈에 나온 아버지는 어떤 산등성이 근처에서 저를 보고 계속 이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걸음 다가가려고 하면 꿈에서 깼죠. 이런 내용의 꿈을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 얼굴이 반가웠을 뿐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오랜만에 아버지 꿈에 나왔어요.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무슨 산 같은 데서 이리로 오라고 하시네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놀라시며 수아가 너 꿈에서라도 절대 아빠 따라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시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죽은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면 저한테 큰 우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시니 어렸을 적에 TV에서 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를 한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꿈에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계속 생각나면서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꿈에 아버지가 나올 때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배경이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묻혀 계신 선산 주변인 것 같았어요. 장소를 특정하고 나니 더욱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조상들이 묻힌 곳이긴 하나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득 꿈속에서만 아버지를 안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은 뒤로는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날 때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더욱 컸기 때문에 묘소에 가서 소주라도 뿌려드리면 아버지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 찾아뵌 지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잡고 선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아버지 묻혀 계시는 선산 근처에 도착하니 꿨던 꿈이 선명해지면서 아버지가 매번 서 계셨던 나무가 보였어요. 묘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 산 가장 아래에 심겨져 있는 나무였죠. 꿈이 현실이 된 것만 같은 기분에 오묘한 마음으로 그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많았지만 그 나무는 유독 크기도 크고 가지도 굵었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세월의 흔적인지 그 부분을 손으로 휙휙 저었더니 빨간색 띠가 밑둥을 감싸며 묶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 후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이 나무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암튼 왜 다른 나무들은 멀쩡한데 이 나무만 띠가 둘러져 있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어진 장가지들을 주워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파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뭇가지 끝에 뭐가 걸렸습니다. 자잘한 돌인 줄 알고서 빼내기 위해서 주변을 같이 팠는데 안에 있던 건 돌이 아니라 웬 나무 상자였죠. 오래됐는지 흙냄새가 엄청 진했어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상자 안에는 제가 상상치도 못한 게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땅문서를 발견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땅문서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뭐? 땅문서? 라고 놀라셨고 저는 바로 집에 올라가겠다며 누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끄는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땅문서를 고이 접어놓은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집까지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분명 땅문서에 적혀있는 이름은 아버지였기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임이 확실했어요. 사정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졸지에 집에 오게 된 누나는 대체 무슨 일인데? 라며 궁금해했고 저는 상자를 거실에 내려놓고는 땅문서를 꺼내어 누나와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 양반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살아생전 그리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기에 저희는 물론 어머니조차도 땅이란 게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미신을 그렇게 믿었어. 선산에다가 묻어두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예전에도 나랑 같이 돈도 묻어두었던 적이 있었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조상들이 기운을 넣어주는 게 더 좋다고 말이야. 그 돈은 금방 다시 찾았었지만 이런 집문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얼마 안 되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집은 당장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그걸로 좋았기에 저는 어머니에게는 집에 있으라고 하고 누나랑 함께 다음날 등기소에 가서 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땅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서 땅값이 무려 1억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누나는 그 금액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1억은커녕 몇 천만 원도 제대로 손에 넣어본 적이 없었는데 졸지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때문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며 저는 누나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 어머니 역시 울음을 터뜨리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묻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세 가족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마지막까지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껴오던 땅까지 내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고향으로 잠시 돌아가 아버지 묘에 들러 소주를 묘지에 뿌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연신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누나와 함께 주변 땅을 일주일간 더 파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법적 절차를 다 마친 상태고 이제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땅을 처분해서는 돈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단 한 번도 그립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셔서까지 저희 가족을 챙겨주시는 아버지 덕에 요 근래는 그리움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나이 먹고 아직까지 아버지 품에서 보호받는 것 같아서 괜히 부끄럽네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하고 좋은 모습으로 꿈에서 자주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까지 저와 엄마 그리고 누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있을 때 잘해드리세요.